최근에 삼성전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투자 줄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산 줄일 생각 없다. 맞아요. 네. 카카오 네이버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하는데 짧게 보는 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보는 건 아직까진 모르겠다. 이제부터 약간 좀 섹터라든지 개별 네. 종목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네. 가장 덩치가 큰 삼성전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점에서 최근에 좀 빠르게 반등을 했었어요. 네. 한 5만 1천 얼마까지 빠졌다가 네, 맞습니다. 빠르게 반등을 해서 6만 원을 살짝 넘기면서 한 6만 2천 원?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하면서 6만 원대 초반 정도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올해 3분기부터 사실상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고 이게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한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안 좋아질 것인데 너무나 좀 빠르게 반등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조금 반등했다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는 뭐 그동안 우리가 사실 제일 바랬던 게 장사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내부에 대해서는 뭐 꺾일 수는 있겠지만 꺾이긴 했겠지만 그대로 잘 유지가 됐다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수급이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돼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하루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외국인 수급이 중요했는데 저는 사실 그동안이랑 좀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원래 이제 매년 2, 5, 8, 11월 MSCI 정기 리밸런싱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MSCI에서는 우리나라 비중을 낮췄죠. 이머징 마켓 내에서 이제 코리아 인덱스 비중을 낮추고 중국의 A주로 많이 넘어갔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의 텍사스 연기금이었나? 거기서 이제 우리는 중국에 투자하는 걸 반으로 낮추겠다. 대신에 이머징은 줄이지 않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중국 다음에 이머징 넘버 2 국가 우리나라인데 당연히 중국의 자금이 돼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11월 달 됐을 때 삼성전자 대형주들이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던 이유는 수급적인 부분이 완전히 꼬여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2월 달에 뭐 우리나라 이제 또 세금 관련 이슈가 또 있잖아요. 대주주들이 또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정책들 관련해 가지고도 아무래도 투자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 다 가지고 계시고 삼성전자 국민주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런 게 나와버리면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수급 꼬임 현상 발생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은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최근에 환율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외국인들이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기관은 돈이 없으니까 맨날 지금 트레이딩만 하고 있고 개인이 받쳐주기엔 심리적으로 너무 망가져 있고 그래서 외국인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는 이번에 새로 발표된 실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아무리 기업이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케팅이라는 이런 업종이 생긴 이유가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안 좋다, 어렵다.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건드릴 때는 D램 건드릴 때는 그래 D램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랬더니 최근 TSMC도 건드리더라고요. 그 파운드리 D램 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공장 가동률이 90몇 %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D램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90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삼성전자 D램 반도체 세계 1위를 잡기 시작할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진짜 지금보다 더 심할 정도로 반도체 위기였습니다. 업종 자체가 정말 위기다라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 다른 기업들은 다 이제 투자를 줄이고 이제 돈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삼성전자 혼자서 나갔어요.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30년 동안 D램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투자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산 줄일 생각 없다. 맞아요. 치킨 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D램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치킨 게임을 하면서 점유율을 올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치킨 게임이 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이제 더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죠. 이제 5나노 들어가고 이제 근데 기계가 필요한데 이번 최근에 보니까 이제 또 ASML 같은 기업들 이제 네덜란드에서 와가지고 삼성이랑 얘기하고 삼성이 또 유럽에 갔고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좀 많이 전환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참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말 어려운데 저는 항상 기저에서 쌓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기저에서 쌓이고 있는 게 실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반도체는 이제 어쨌든 시장 싸움이 될 것이고 D램은 치킨 게임 들어갔고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 치킨 게임 삼성전자 이긴다 봐요. D램은 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또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D램은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치킨 게임하면 삼성전자가 이길 걸 보고 있고, 파운드리 쪽도 TSMC와 삼성전자 지금은 시장 점유율 차이가 엄청나죠. 30년 넘게 한 기업이랑 10년대 한 기업이랑 같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기술로 가면서 5나노, 3나노로 내려가면서 이제 결국 이제 기술 경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기계를 확보하는 거죠. 아무리 기술력 좋아도 반도체 생산 기계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직접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 저는 디램 쪽은 사실 저는 크게 마음은 안 써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쪽이 되게 재밌겠다. 물론 삼성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그래서 이 업력을 따져봤을 때 사실 따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이제 임원진을 싹 교체하면서 이제 그 라인의 최고의 이제 우두머리로 올라가신 분이 굉장히 이쪽 라인에서는 굉장히 박학다시하신 분, 정말 이 업종을 잘 아시는 분이 사장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진흙탕 싸움이에요. 정말 니들끼리 치고받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싸움인데, 결국은 사업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저도 사실은 좀 되게 부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 사업은 이제 돈 많은 사람이 결국은 버티더라고요. 그렇죠. 버티고 최후의 승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유보율과 자금력, 그리고 부채 비율인데, 삼성전자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완벽하죠. 지금 실탄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실탄이 많으니까 M&A를 할 준비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지금 좀 진흙탕 싸움이긴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매수한 게 결국은 승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결국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르게 반등한 거는 그만큼 저는 너무 과하게 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리바운딩이 빨리 된 거라 봐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갈 때 지금처럼 빨리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쇼 커버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영향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습니다. 아까 뭐 파운드리도 안 좋고 뭐 디램도 안 좋고 업계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TSMC를 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본다면 보는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그런 업황이라든지 그런 업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노리는 데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 업황은 괜찮고 네. 거기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상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한 70% 정도 빠졌다가 네. 최근에 약간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네. 좀 반등을 좀 세게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두 기업에 대한 전망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사실 카카오 네이버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하는데, 카카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 5년 전에 그 카카오는 아니거든요. 물적 분할을 하면서 주요 이제 회사를 다 내보냈죠. 물론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수익을 가져오는 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랑 이제 그런 기업들 다 가지고 있는 거랑 좀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카카오에 대한 부분, 좀 과하게 밀리는 부분은 인정.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는 이제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를 예전처럼 우리 생활에 카카오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분명히 무리가 있어요. 4년 전, 5년 전 뷰랑 지금 뷰랑은 카카오를 분명히 엄연히 다르게 봐야 돼서, 누가 카카오 매수한다고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난 진짜 모르겠다. 카카오가 뭔가 새로운 매출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는 이제 너무 많은 물적 분할을 통한 어떤 이제 실망감이죠. 물론 이제 이해는 해요. 이제 그분들이 각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금을 빼고 싶어서 상장하면서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사실 상장사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카카오 뭐 나쁘지 않다고 보긴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물음표. 아직까지 뭔가 새로 미래를 뭔가 확 치고 나갈 만한 어떤 성장 동력은 훼손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뭐 반등을 이용해서 투자한 건 괜찮지만 중장기는 좀 안 하시는 게 낫다.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이 많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네이버는 이제 뭐 꾸준히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네이버도 좀 사이트를 길게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되게 많죠. 뭐 웹툰도 있고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 네이버 둘 중에 뭐 살까요? 라고 하면 전 네이버 쪽으로 손 들고 싶어요. 근데 네이버는 오히려 좀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짧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카카오는 짧게 보는 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보는 건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카카오 보면서 생각나는 기업이 메타. 거의 그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메타로 이름 바꿨는데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다. 카카오도 뭔가 좀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최근에 미국의 북미 쪽인가요? 맞아요. 그때 책에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하면서 그 부분이 증권가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막 외국인이 팔면서 주가 막 빠졌잖아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길게 보면은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시너지는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외국인들이 안 좋은 그 그레이드를 매긴 이유는,
아니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아. 금리 인상기에 돈을 써? 아. 그렇게 많은 돈을 써? 사실 이거거든요. 그것도 약간 적자 기업이잖아요. 또. 그렇죠. 적자 기업 해가지고 물론 이제 네이버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네이버가 이제 뭐 중고 플랫폼 기업 인수한 거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 동료가 될 거라 봐요. 물론 이게 엄청난 돈이 될까라는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중고 거래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시장을 뭐 지금은 침체가 안 나온다라고 하지만 저는 경제 위기가 언젠가 올 거라 봐요. 이게 24년도 이후가 될지 25년도 침체 수준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수준에.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럴 때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1, 2년 보고 하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까지 길게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좀 뭐 한 4, 5년 이후 정말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싼 제품들이 각광을 받을 때.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봐요. 시너지는 충분히 있다 보고 오히려 예전에 이제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인수했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주가 빠졌잖아요. 돈을 많이 쓰니까. 근데 결국은 뭐 그 이후에 많이 올랐던 것처럼 네이버가 인수하면서 당장 외국인들이 그레이드를 매기면서 이제 에이 이러면서 나갔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쁘다 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 특정의 미래를 좀 준비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약간 테마주로 봤었거든요. 네네. 뭐냐면은 그 네옴시티. 네. 근데 이제 빈살만이 방한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40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약간 예전에 약간 건설 쪽으로만 집중이 됐었는데 여기저기서 막 순환매를 돌면서 맞아요.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좀 조정받긴 했지만 그래서 약간 좀 대표님께서 좀 주목하고 있는 주식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옴시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MOU랑 네. 이제 MOU는 그냥 달려가기 위해서 이제 보통 달리기 치면 달려가기 위해서 이제 딱 준비하는 과정, 다리 끼우고 이제 그 정도 과정이라 보셔야 되고 그렇죠.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어요. 그 저는 MOU 체결했다라고 뭔가 환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오히려 저는 그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도 이제 MOU를 넘어서 실제로 수주로 가져오겠다. 수주를 따야죠. 수주를 따서 계약금 꽂혀야죠. 그래야지 숫자인데. 그래서 오히려 항상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과 MOU를 했다.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 그때 안 따라졌으면 좋겠어요. MOU는 그냥 시작 단계예요. 수주가 들어오고 계약금 받아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었죠. 근데 이게 저는 그 수주로 꽂히는지를 확인하면서부터 보니까 빠르면 12월, 느리면 1월 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 단기성 테마에서 중장기 테마로 넘어가려면은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게 한 달은 걸리겠죠. 빠르면 12월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고 이 테마 자체도 좀 사이트를 길게 보시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만약 예를 들어 40조 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련 테마를 보니까 없는 업종이 없어요. 그래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동안 진짜 테마에 목말랐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진짜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과 들어가지 않는 기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우디 그 지역에 또 우리나라 한국 이제 그 타운 같은 게 형성된대요. 그 뭐 단지 같은 게 사업 단지 같은 게 거기에 보니까 40개인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두 개 빼고는 다 비상장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제가 좀 보고 있는 건 테마성으로 좀 보고 있는 건 저는 오히려 물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해봤어요. 물이요? 네. 왜냐면 이게 길이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네네. 그 제가 어떤 건축가분의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높이가 500m, 길이가 몇 킬로미터? 그러면 몇십 킬로 뭐.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보니까 그 옆에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거기가 물을 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해수 담수화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수철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그 긴 공간을 물을 보내려고 하면 중간에 펌프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게 파이프라든지 막 파이프라인 그런 게 너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들어간다.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수처리 기술이나 해수 담수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수처리 쪽 이제 물을 처리하는 쪽에서는 이제 시노펙스. 이게 원래 FPCB 쪽 한 쪽인데 이제 멤브레인 필터를 이용해서 수처리를 하는 기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시노펙스가 수처리 쪽에서는 저는 괜찮게 보이고요. 뭐 물론 최근에 올라가고 떨어진 거랑 관계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해수 담수화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쪽 라인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들도 저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뭐 좀 길게 내년에 이게 정말 이 라인이 그 진짜 MOU를 넘어서 수주가 됐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MOU를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우리한테 뭐 사우디가 대한민국 우리한테 수처리 쪽 한번 담당해 달라 이 얘기 나오고 관련 기업들 수주 꽂혔다 얘기 딱 나옴과 동시에 이제 그 전에 물론 좀
추가 조금 매수해두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얘기 나오면 팍 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직접적으로 수주를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수처리 쪽과 해수 담수하는 거 좀 가져가야 된다. 물은 없으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테마다. 그래서 일단 수처리 쪽은 시노펙스, 그리고 해수 담수화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 라인을 보시되 수주가 들어왔다는 전제하에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 MOU가 사실 구속력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걸 넘어서서 실제 수주 소식이 들리면은 네, 그 맞습니다. 아이디어가 유효한 거니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잘 지켜보고 있다가 네.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